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재공모하겠다는 겁니다. K방산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에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K방산의 영토 확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4대 금융주주가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자 이익과 배당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인터넷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은행들도 경쟁 심리에 금리를 더욱 내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KT 이사회가 오늘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재공모하겠다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KT 대표이사인 구현모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됐지만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KT 이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사회이사 중심의 심사 결과 공개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해 후보 선임 과정을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내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지원 서류를 받아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자 중 한 명을 후보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도입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올해 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을 6,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로드쇼 개막식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작년 12월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순회 로드쇼가 30회 이상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실 있는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지난달 3일 공포돼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7개사와 중소기업 7곳 그리고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명도 자리했습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불참해 이 장관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중기부는 동행기업을 늘리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의 전략과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부터 동행기업 모집에 나섭니다. 참여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산업은행의 1조 원 규모 금리 감면 대출 등 16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2차 TF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고 올해 말까지 참여기업 수를 6,000개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K방산이 꾸준히 영토 확장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K9 자주포와 장갑차, 또 미사일 요격 체계 천궁2까지 루마니아 진출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수직으로 날아오른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2입니다. LRG 넥스1이 루마니아 현지에서 국영 방산기업 로맘과 대공 미사일 분야 MOU를 체결했습니다. 천궁2의 수출길이 열린 겁니다.
양사는 대공미사일 분야의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협력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방산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분물은 이제 폴란드가 열었지만 폴란드 이후에 새로운 시장을 계속적으로 개척해야지만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번 MOU가 그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로맘과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 무기체계의 공급과 활용, 보수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8월 폴란드에 K9 자주포 212문을 공급하는 3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순차적으로 납품 중입니다. K9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9개국이 운용 중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K방산의 영토 확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한미약품과 JW 중유제약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을 견인한 제품군은 복합 개발 신약인데요. 알약 하나로 2가지의 성분의 약을 먹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제약사들의 캐시카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지윤 기자입니다. 한미약품과 JW 중해제약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10.7%, 12.8%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의 중심에는 복합개발 신약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이상 지질혈증 복합개발 신약 로수젯 한 제품으로만 전년 대비 13.9% 늘어난 1,403억 원의 처방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대표 복합신약 제품군인 고혈압약 아모잘탄 패밀리도 전년 대비 4.1%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JW 중해제약도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 제품군이 실적을 끌어올렸는데 그중 복합개발 신약 리바로젠 매출이 325억 원을 기록하며 출시 1년 만에 단일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리바로젯은 당뇨병 발생 가능성을 낮춘 성분에 콜레스테롤 조절을 돕는 성분을 더한 약품입니다. 복합개발 신약은 후보물질을 발굴해 완전히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한 가지 성분에 또 다른 성분을 추가해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두 알을 먹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알로 얻을 수 있어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 등 매일 약을 대량으로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단일제 처방보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 약가 우대를 하기도 하고 복합계량 신약 개발로 R&D 경쟁력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어 향후에도 이 분야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부터 복합개발 신약까지 한데 묶음 패밀리 제품군을 선보이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오리온그룹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베트남과 러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영향이 컸는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오리온이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8,732억 원, 영업이익 4,667억 원을 기록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은 22%, 영업이익은 2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자 오리온은 주당 배당금도 기존 750원에서 950원으로 26.7%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리온의 호실적에는 베트남과 러시아 시장의 성장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매출액이 38.5% 성장한 4,729억 원, 영업이익은 40.3% 성장한 898억 원을 달성했으며 러시아 법인은 매출액이 79.4% 성장한 2,098억 원, 영업이익은 106.9% 성장한 3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온은 베트남 현지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법인 설립 이후 최초로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리온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로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던 현지 생산 체계가 꼽힙니다. 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러시아 법인은 신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량을 적기에 제품을 공급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 플러스 이제 공격적 영업 활동이 더해지면서 이제 좋은 호실적을 달성했던 게 오리온은 앞으로도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오리온은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공장의 증축 증설과 함께 제3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선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트베리 신공장의 라인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 매출 성장을 위해 식음료 산업 중심의 국내외 기업 인수 합병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6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금리 시기입니다. 또 과점 체제인 은행만 손쉽게 이자 장사로 이른바 떼돈 번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잇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금융지주가 지난해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주주들에게는 얼마가 돌아갈지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4대 금융주주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네, 신한과 KB,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 합계는 15조 8,500여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2021년보다도 이익 규모가 약 6.4% 증가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순이익 합계가 1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전망을 밑도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뿐 아니라 각 지주사도 사상 최대 순이익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특히 신한금융은 순이익이 4조 6,400여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5.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조 400여억 원을 기록한 KB금융을 앞지르며 3년 만에 다시 1등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또 지주뿐 아니라 신한은행도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22% 증가한 3조 450억 원을 기록하면서 KB국민은행을 앞질러 리딩뱅크 자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4대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낸 배경엔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 이익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이자 이익을 통해서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럼 어느 정도로 늘었기에 뭐 역대 최대 이익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지난해 말 기준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은 거의 40조 원에 가깝습니다. 2021년 32조 원에 비하면 약 22% 늘어난 수치인데요. 4개사 순이자 이익은 모두 전년보다 두 자릿수 더 늘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이 24.5%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자 이익이 전년보다 오른 데는 지난해 내내 기준금리가 오른 영향이 큽니다. 통상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자 이익이 1,000억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에만 기준금리를 모두 7차례 총 2.25%포인트 올리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올해도 이런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오름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고금리 상황은 이어질 게 분명하지만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에서 꾸준히 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대 마진 가지고 돈을 본 거고요. 땅 짓고 헤엄쳤다, 땅 짓고 이자 장사했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비은행권은 그렇다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비은행 계열사들은 지주마다 실적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예. 우선 신한금융은 카드를 제외한 증권과 보험사 등 대부분의 계열사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권은 사옥 매각 이익으로 인한 일회성 효과가 컸습니다. KB금융은 KB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당기순이익이 85% 급증했습니다. 반면 증권, 카드, 생명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은 전년보다 순이익이 최대 65% 감소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등 계열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 지주 실적을 밀어올렸고, 하나금융은 하나캐피탈 순이익 9.6% 증가를 제외하면 증권 75%, 카드 23%, 생명이 58% 감소했습니다. 결국에서 뭐 은행에서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금융주주가 이렇듯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이제 주주들에게 얼마나 배당을 하느냐, 배당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만큼 배당이 최대 관심사는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금융지주들도 주주 환원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다만 배당금을 늘리는 것보단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환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내놨습니다. KB금융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 성향은 26% 그대로 유지하고
3천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많다는 뜻인데요. 신한금융 배당 성향은 26%에서 22.8%로 낮아졌지만 올해 상하반기 각각 1,500원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금융의 경우엔 배당 성향이 2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높아졌고 올해 처음으로 분기 배당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은 배당 성향을 전년보다 1%포인트 높인 27%로 결정했고 연내 1,500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배당 확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이런 상승세가 꺾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주주 환원 움직임은 필요하지만 은행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위험자산 조정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배당 등 주주 환원보다는 건전성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고 사실상 배당 확대를 자제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4대 금융지주의 역대급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김미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삼성증권의 독점 계약이 끝나자마자 발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좋은데 안정적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삼성증권이 미국 주식 주간거래 독점 계약이 만료되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속속 주간거래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전날부터 미국 주식 주간 거래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13일에는 메리츠증권과 토스증권, 27일에는 한국투자증권도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증권사들의 치열한 경쟁 속 NH투자증권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점을 뒀습니다.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로 투자자들 입장에선 시차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 더 활발하게 미국 주식 투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 출시보단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증권사들이 당장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무리하게 그 서비스를 출시하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IT 인프라를 갖추고 그리고 구제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는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한 뒤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전산 오류로 인해 팔린 주식이 또 매도되는 중복 매도 사태가 발생했고 증권사들의 크고 작은 전산장에는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 사용자의 편리함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던 시중은행들이 이제 최저 3%대 금리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3%대 시대를 먼저 열었는데요. 높은 금리에 실험 중인 대출자들이 대환대출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3% 시대가 열리면서 대출자들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3% 시대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인터넷은행입니다. K뱅크는 올해 들어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2번 인하했고 지난 6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상품의 금리를 연 3.98에서 4.98%까지 내렸습니다. 고정금리 상품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린 건 작년 2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최근 3%대 후반까지 금리를 내렸다가 최근 소폭 인하해 현재 하단은 4.1%로 제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기준금리 상황에 맞춰 다시 3%대 후반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놨습니다. 이번 3%대 금리는 대출자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던 은행들도 경쟁 심리에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높고 덕분에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은행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 대환 수요는 이미 급증세를 보입니다. 대출 문의라던가 한도 좋으니까 평소 대비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갈아타기 수요는 정부 정책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10조 5천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주금공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신청 일주일간 자료를 보면 대환대출 목적이 61.7%에 달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3.25%, 일반금리는 최고 4.45%입니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금리가 0.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인터넷은행이 3% 시대를 먼저 열면서 시중은행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4%대 중반입니다. 금융권에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지만 조달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조만간 3%대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은 물론 정부 정책 상품까지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은행들은 앞으로 대환대출 수요 잡기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택시 요금부터 시작해 버스, 지하철까지 오르지 않는 요금이 없다고들 하죠. 이에 소비자들은 교통비 할인 카드를 찾고 카드사들도 비용을 할인해주는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잇따라 들리는 교통비 인상 소식에 서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올랐습니다. 여기에 오는 4월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요금도 최대 4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카드 이용자들도 교통카드 할인 기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 신용카드 인기 상위권 모두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도 교통비 할인에 대한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어제 월 최대 2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 50% 할인 카드를 내놨습니다. 할인율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KB국민카드는 카드 3종을 앞세워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할인되는 카드는 월 최대 3만 원입니다. 택시 수요를 집중 공략한 곳도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밤 9시에서 아침 9시 사이 택시를 이용하면 해당 시간대 택시비에서 10%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카드, 삼성카드 등이 대중교통과 택시 이용 대금을 할인해줍니다. 다만 카드별로 전월 실적과 연회비 등 조건이 다양합니다. 때문에 비용을 줄여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작은 혜택을 위해 많은 지출이 따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당장의 어떤 교통비 할인이라는 것만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따져보지 않을 경우는 도리어 더 비용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소비자들은 카드 혜택을 세밀히 검토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남까지 내리겠고 내일 새벽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눈으로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후 아침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개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에서 60, 전남과 경남 10에서 40mm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 혹은 최대 10mm까지 내리겠습니다. 한편 눈으로 내리는 강원 산간에는 5에서 10, 많은 곳은 15cm 이상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5도가량 올라 영상 2도로 시작하겠고 대구는 6도나 더 높은 영상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모두 9도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은 새벽 사이, 그 밖의 지역은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도로 시작해 한낮에 서울 9도, 대전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까지 속초와 강릉은 비나 눈이, 울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강릉 2도, 울진 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경상 동부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전주와 대구 3도로 시작해
한낮 최고 기온 광주 12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비가 온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고 서해와 동해도 물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제주와 남해안은 다시 흐려져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초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